금리는 한 나라의 대표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어떤 투자 상품도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부터 금리가 떨어질 때 많은 증권회사에서 이제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금리 상품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리가 여는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고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이 질문서부터 한번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FOMC에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앞으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반대가 2명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미국의 경제 지금 여건으로 보면 소비만 가지고 물론 지금 제조업 경제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안 좋습니다만 미국이 소비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만 가지고도 GDP 성장률이 2%는 나와요. 2분기, 3분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가가 사상 최고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왜 금리를 낮춰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난 7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 심할 때 파월 의장이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 그게 이제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아마 두 번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더라도 사실 의장이 금리 인하하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더 이상 압박 안 했으면 좋겠다. 당신은 무역 문제만 잘 해결하고 금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없었던 일인데 이것도. 그걸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 예방적 금리 인하는 이제 다 했고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압박 이 때문에 이제 그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만 가지고도 2%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한참 있을 때에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한때 1.5% 이 밑으로도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서 한 0.3%포인트 정도 아주 급등을 한 그런 형태인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저점을 어느 정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저점을 지난 걸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좀 무리하게 해석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채권 시장이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 이거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현재로서도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 미국은 그동안에 2차 대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유가의 폭등과 늘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원유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폭등을 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전체 경제의 70%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데 지금은 걔네들이 이제 에너지도 독립해놓은 상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경기 침체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채권 시장이 그걸 좀 무리하게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ECB 정책회의도 정책금리를 또 낮추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폐기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제로가 끝이 아니고 마이너스도 간다. 근데 ECB가 한 거는 제로가 끝이다라고 했고. 제로가 끝이다. 어제 파월 의장도 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우리는 2008년 같은 아주 정말 험악한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는 생각한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가 끝이다라고 제로의 선을 여기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금리를 계속 끌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 끝에 와가는데 여기서 내려가봤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좀 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 파월 의장이 이제 미국 경제나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대통령의 압박도 상당히 컸어요. 그렇죠. 이렇게 압박을 심하게 했던 대통령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암만 연준이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연준도 정부 기관 중에 하나고.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어제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맞서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그동안에 최근 한 달 동안에 미국 내에서 여론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연준이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도 맞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채권 시장이 무리하게 금리를 더 끌고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점은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앞으로의 그림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형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과제인 것 같거든요. 네. 둘 중에 어떤 정도 어느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저는 금리가 올라가긴 또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네. 예.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제 금리 역전,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그 경기에 대한 신호, 이거를 굉장히 빨리 보여주고 또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로서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환경들이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사실 과거의 채권 시장은 굉장히 폐쇄적인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기관 투자자들이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몇십 조 원의 돈을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거의 없긴 했고, 그냥 뭐 상업펀드, 일반 뮤추얼 펀드 거의 참여가 없긴 했지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전혀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은 전부 다 경제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들, 10년, 20년씩 경제만 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거래를 하면서 만들어 놓는 채권 금리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게 채권 시장에서도 ETF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참여나 헤지펀드, 상업펀드들의 참여가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이쪽 투자자들은 사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을 좀 갖고 있자. 그리고 또, 이게 뭐 미중 간에 무슨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블랙스완 같은 갑자기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걸 이제 풋옵션 매수 같은 걸로 많이 처리를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폭락할 때 국채 가격이 폭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비용 들어가지고 옵션 매수하지 말고 이 미국채 매수에 들어가는, 그럼 이자도 줘요. 심지어 이자까지 주니까 이런 식의 주식에 해지하는 수단으로 이걸 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 이쪽에 채권 매수 규모가 커지고 금리가 떨어져 내려가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 침체 온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많아지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수동적인 투자, 패시브 투자, ETF 투자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 문제죠. 채권 시장이 옛날하고 달리 이상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옛날처럼 채권의 장단기 금리 차, 그다음에 역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경기에 대한 그 신호나 이런 것들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요? 앞에서 그 금리 차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한참 얘기할 때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면 곧 이제 한 1년 내지 얼마 지나면 미국 경기 둔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뭐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둔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경기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49포인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제조업이나 생산 쪽에서 기업 활동 쪽에서는 확실히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할 때 보면 요 ISM 제조업 지수가 55포인트 위에서 주로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약에 45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뭐 한 번에 50bp씩의 금리 인하도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업 활동 쪽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2008년 이후로도 그렇고 2000년대 이후로 소비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때문에 제조업 지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비제조업 지수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표가 56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둔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포함, 이 기업의 생산을 제외한 소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서비스나 이쪽에서는 경기가 여전히 화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경기 좋을 때 소비 규모랑 지금이랑
사실 소비 증가율로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투자나 생산활동 현저하게 위축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것과 그 소비와 이 제조업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는 워낙 소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걸 경기 침체다 또는 뭐 경기 둔화가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다만 성장률이 조금 낮아진 정도,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미국이 정상적으로 한 2.2, 2.4라고 본다면 지금은 한 1.8에서 2.0 정도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둔화 정도이고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린스펀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골프에서 그런 뭐 골프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을 쳤는데 뭐 저기 모래에 빠진다거나 물에 빠진다거나 이거는 경기 침체에 준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그린스펀이 비유를 들길래 그게 아니고 이게 페어웨이 잔디 위에 올라갔는데 이게 앞 사람이 치고 가서 약간 홈이 빠진 디봇이라고 하나? 디봇이라고 하죠. 예, 곡이 빠진 정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인하하고 그럴 게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만 좀 관리해주면 약간 둔화되는 것처럼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경제라고 지금 연준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골디락스형 경제, 조금 이렇게 둔화됐다가 시간만 조금 끌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서 지금 이제 미국 경제 이런 부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국내 금리입니다. 네. 제일 처음에 미국의 10년물보다도 우리나라 10년물이 낮아졌을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그 앞에도 몇 번의 전례가 있기는 했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추세적으로 굳어져 버린 형태가 돼가지고요. 맞습니다. 지금은 한 0.3%포인트 이상 지금 쭉 벌어져 버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 금리가 앞으로도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을 많이 갖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금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글쎄 이게 경제도 미국하고 우리가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르고. 근데 미국처럼 경제가 잘 나가는 나라가 또 잘 없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을 보면 사실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한테 국채를 많이 찍어라. 예. 제로금리로 우리가 사줄 테니. 그러면 정부는 이자 부담도 없죠. 뭐 그렇죠. 원금 상환 부담도 없고. 그래서 뭐 의회 승인만 받으면 재정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경제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예. 그 미국과 같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다 보니 우리도 이제 갈수록 금리가 낮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죠. 우리가 뭐 일본이나 유럽은 제로까지 갔는데 우리도 네. 제로까지 갈 수 있느냐. 예. 그래, 만약에 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이자 부담 없고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뭐 지난 6월달, 7월달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실효금리의 하단은 주요국보다는 높은 것 같다.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제로라고 한다면 이게 하단인데 우리는 그까지는 못 가는 것 같다. 근데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도 금리를 계속 낮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뭐 금통위원 내부에서도 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한번 가보자. 그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라는 분들도 계세요. 최소한 두 분은 계시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자본 유출 위험이 크죠. 한국의 그렇죠. 투자자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일본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 보험사들이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생보사나 손보사가 상당히 그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2010년대 이후로 사실 보험사들이 최저 보증 이율 해가지고 판 상품들이 2010년 이후로는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최종 보증 이율을 뚫고 내려가 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된 게 뭐 최근에 폴 크루그만 교수도 한국에 와서 한국이 빨리 제로금리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계속 일본한테 제로금리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제로금리로 가기 전에 우리 정도 금리에 왔을 때 은행과 보험사들이 무너져 버리는. 아, 예, 예. 그러면 저는 일본이 금리를 늦게 내려서 잃어버린 20년이 된 게 아니고 5년, 7년
만에 금융이 무너지면서 이게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침체가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 우리가 아무래도 이 금리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예. 과도하게 낮은 금리가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우리가 몰랐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로서는 금리를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무조건 낮추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뿐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상당히 어렵겠죠. 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앞에서 금리를 굉장히 낮춰서 갔기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이제 자생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확대를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만 좀 예외고 나머지 유럽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낮췄지만 경제가 이제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볼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두 가지 문제인데 한 가지 금융기관의 파산 문제는 일본에서 이미 발생을 했고요. 예. 지금 유럽에서도 제로금리로 가면서 도이치방크하고 콤메르스방크 뭐 이걸 대폭 규모를 줄여서 아마 합병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콤메르스방크가 저항을 해왔는데 독일 경찰이 뭐 수사를 강하게 들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유럽 쪽에서는 일본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구조조정을 이제 이미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는 올라갈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규모를 그렇죠. 줄이고 비용을 줄여버리는 그런 전략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금리가 높을 때는 좀비 기업이라는 건 없거든요. 예. 돈을 못 버는 기업들, 앞으로 미래 가망성이 없고 글로벌 경쟁이 너무 심해졌는데 우리는 비용이 구조가 높다 그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돈 빌려주는 것도 없고. 근데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자도 몇 푼 안 되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지금 이 대출해 준 게 부실화되면 이자도 딴 데서 몇 푼 벌도 못 하는데 어떻게 이걸 메꾸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이 좀비 기업이 이제 경제를 장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좀비 기업들한테 막혀가지고 경제는 계속 늙어만 가는. 네, 예. 그게 이제 그 일본에서 발생한 문제고 최근에 2017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ECB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한 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금리로 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떨어지는 게 주식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금리가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렇죠. 것이죠. 저금리의 환경을 혜택을 보는 것인데 지금은 일단 한국은 금리를 좀 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글로벌하게 뭐 금리의 저점을 잡은 거 아니겠는가 그게 좀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